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토론 발언을 두고 양측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발언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후폭풍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준비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가 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3.1절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도 3.1절을 맞아서 더욱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사실상 대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이 된 겁니다. 투표 인원 대비 지난 재보궐선거 때 그리고 그 전 총선 때 사전투표 비율이 꽤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동아일보 오면이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사 쓰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총력전 4, 5일 투표 기세가 이 9일 본투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억하십니까? 이 막판에 사전투표 결과가 쏟아지면서 많은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양당에서 이번 모두 다 사전투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자, 그래서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통보 이후에 굉장히 발언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단일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단일화 문 닫을지 말지 국민의힘 경우의 수 계산 분주 안철수 쪽에서는 협상 일지는 허위 조서다 목소리 높였고 이준석 대표는 필요 없다 안철수 필요 없다 윤석열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방역 패스. 불과 며칠 전 장관이 중대한 변수가 없는 한 방역 패스는 유지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던 걸까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사실상 무효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방역 패스 조치를 정부가 오늘부터 걷어들이는 셈이 된 거죠. 대선 코앞에 사라진 감염 방패. 경향신문 이렇게 썼습니다. 미접종자 850여만 명 관리 비상. 이제 식당에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부의 방역 조치와 방역 패스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만 국민들이 궁금한 건 불과 며칠 전까지 방역 패스의 중요성을 외쳤던 정부가 대선 코앞에 왜 오늘 갑자기 방역 패스를 거둔 걸까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전. 이게 반전이야 라는 반전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 반대한다 전쟁에.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 푸틴의 핵 위협. 이거 역풍이다. 전 세계 반전 물결.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전이지만 푸틴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기와 대통령의 결기에
이 전 세계가 부응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 노렸던 러시아, 노림수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소식도 생생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3.1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서재현 미디어 특보,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실장 박정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생방송을 위해 부산에서 막 올라온 민주당의 재선 전재수 의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간,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 간에 안보 이슈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발언을 두고 어제 국방위에서는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안보 이슈 난타전, 4인방의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방위에서 후보 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 논란 중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초보 정치인이라고 말했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대피 협조를 거부하면서까지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에 남아서 미국이 피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대피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키예프에 남아서 이렇게 결사항전 메시지를 독려하는 덕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러시아 푸틴의 속전속결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찾기를, 자, 이재명 후보의 소위 우크라이나 폄훼 논란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다시 감쌌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이성을 찾아라라면서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의 그 러시아의 무력 불법 침공에 대한 저항을 응원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다시는 저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공방을 하고 있으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재명 후보가 밤에 페이스북에 뭐 나름 뭐 이런저런 납득은 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서 저렇게 젤렌스키와 비교하며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우리나라 모두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국면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쏘여진 이 국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로 우리나라를 지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뭐 국회에서도 공방이 있고 뭐 대선 전에 이런저런 정치적 소재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제가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를 받는 국가가 됐다는 얘기는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대응이 우리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한 정부의 안보관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지금 이성을 찾으라라고 비판하고 있고, 박정하 실장도 같은 비판 주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어제 설명 주셨는데,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또 지금 논란이군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발언 전체 맥락을 저도 다 들었는데 그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공멸하는 것이죠. 침략을 한 쪽이든 침략을 당한 쪽이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든 지더라도 지는 쪽도 최소한의, 요즘 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게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공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침략국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그런 침략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에서 전체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먼저 규탄을 합니다. 규탄을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떤 아쉬운 점, 미숙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후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렇지 않다, 러시아를 정확하게 규탄하는 이런 입장문까지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종전선언 종이 한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전선언만 떼놓고 보면 종이 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이 조약도 있고, 그리고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 여기 위에 종전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 한 장짜리 종전선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 가지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이런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도 앞서서 이 러시아의 침략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난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3불이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떠세요? 자,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독도 침탈하는 일본과 동맹하자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위에서는 윤 후보의 이 발언과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을 두고 대리전 양상까지 펼쳐졌습니다. 국방위로 가보시죠.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 피해국의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침공한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과연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분명히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방위에서도 대리전 양상이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 윤 후보의 일본군 발언. 근데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은 윤 후보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윤 후보가 아직 그냥 완벽한 정치인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사실 심상정 후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명확하게 아니 일본군이 유사시라 할지라도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용납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았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명확히 답하지 않고 뭐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반대 진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에 보면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사실 이제 민주당은 이전에 이제 선거에서 토착 외구 프레임, 반일 프레임으로 사실은 선거에서 많이 득을 봤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실 유사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도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니까 미국만 와서 도와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측면은. 근데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결례를 한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없어질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 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더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왜 젤렌스키인가 그걸 좀 양쪽 후보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예. 코미디언 출신 초보 정치인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그럼 기조 정치인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초보나 잘 못한다 할지라도 코미디언 출신 초보 정치인이 낫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침공 이후에 젤렌스키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고 있고 박수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지지가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것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 철수했을 때 뭐 돈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뭐 도망을 갔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젤렌스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가 만약에 아주 부패하고 이전에 정치에 물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도피하러 올 때 도피하고 돈 가지고 또 헬리콥터 타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본인의 어떤 부패에 물들지 않는 그런 초심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생각이 예.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잠시 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죽음을 각오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 키예프에서 수도를 지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하는 거고 전 세계가 이 러시아의 전쟁 도발에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결렬 그 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철수에게 사실상 전권을 제안했다. 직접 본인의 지위를 선택하는 방안까지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철수 후보가 실무자끼리 합의하고 최종 결렬을 통보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인사권 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어제와 계속해서 인수위 얘기가 나와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수위. 당선되고 나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구상을 인수위 때 다 하니까 공동 인사권, 안철수의 지위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 제안했던 공동정부 구상은 단순히 총리와 장관 몇 자리 주는 지분 나눠 먹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윤 핵관이 인터뷰를 했군요. 자,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줄 수 있는 거 다 줬다. 그 이상으로 줬다. 근데 왜 거절하느냐? 그럼 안철수 후보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협상 경과 일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 깐다.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작성된 협상 결과 일지를 보면서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도 상당히 격앙,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것 같다라며 이 검찰총장 출신의 어떤 뉘앙스까지 안철수 후보 측은 여실히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의 감정이 상당히 지금 격앙된 것 같아요. 일단 박정환 실장님, 네. 그간의 경위 팩트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위를 직접 선택하게 했다.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일보 보도인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본인의 지위를 본인이 선택하라. 이거 뭐 자칫 듣기는 원하는 거 다 줄게 뭐 이런 뉘앙스로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자격 외에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정권 교체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격으로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했을 경우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당으로서도 합당까지 포함한 모든 것 다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저거는 얘기됐던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허위 조서 같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만난 사람이 있고 했던 대화가 있는 거 그다음에 전달됐던 게 있고 일요일 날 1시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관련한 상황을 저렇게 발표를 하는 그날 새벽까지도 양측의 대리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국민의당 내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본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허위 조서가 아니라 이건 분명 사실이다. 만났던 사람이 있고 전달했던 내용이 있다. 박정환 실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허위 조서다. 자, 청년 정치인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서재현 특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약간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제안했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두고서도 진실 공방 비슷하게 약간 혼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청년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정치인을 불신하는 게 이제 말은 하는데 언행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건데 저는 조서 내용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조서가 아니라 그 합의서 내용 일지가 중요한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파일 제목이다. 못 만나면 깐다라고 됐어요. 사실은 이게 못 만나면 깐부라고 했었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못 만나면 깐부. 그렇죠. 못 만나면 깐부다. 깐부 했었으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게 못 만나도 노력하구나, 신뢰가 있구나 이런 배려가 있는 것인데 한 글자 차이네요. 그렇죠. 불안타라.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농락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아 성찰도 하고 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단일화해서 자리를 나눠 갖는다. 이게 전형적인 구태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분노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신뢰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야당은 그냥 정권 교체만 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깐다가 아니라 깐부였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협상을 했었던 이태규 의원은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내용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같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보고했다는 사람이 있고 보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최 뭐가 진짜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인수위 문제, 행정부 운영 문제, 또 정당 간의 문제, 이거는 이제 합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부상을 저희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은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의가 아니고 저는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를 못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어떠한 답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제안한 거를 후보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이 전달 안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아, 이거 보는 사람 답답해요. 도대체 아니 보고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태규 의원은 얘기를 하고 국민의 같은 당 안철수 후보 측 협상 대리인 안철수 후보는 그걸 알고 있는 기자가 물어보자 어떤 내용을 말씀이시죠? 나는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인 건 아닙니까? 그럼 전달했다는 겁니까? 전달 안 했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진실공방입니다. 이런 건 검찰 출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협상 내용 자체를 이제 깠다고 얘기하잖아요. 발표한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건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신뢰관계를 기인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나면 사실은 그걸 끝까지 함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물론 불가피하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변론을 하고 그러면 협상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협상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아니 지금 제 질문은 협상은 다 있었고 이태규 의원은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진짜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협상 과정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장재훈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럼 측근 중에 측근이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새벽까지 이 얘기를 했다는데 뭐 한 4시간 정도 얘기한 걸로 나오죠. 그러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있듯이 이태규 의원은 그 내용을 안 후보에게 다 전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후보는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부 내에서도 서로 말이 다른 거죠. 근데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 안 했음에도 전달했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태규 의원 말이 맞을 것이다. 저는 보고됐다고 봐요. 아니 그럼 보고 받고 안 대표는 안 후보는 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협상 과정에서 자기가 관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규 의원한테 전권을 준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이제까지 언행과 지금 그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양당의 거대한 양당 정치 폐해를 막아야 한다 하면서 선거 때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번 4.17 재보궐선거 때 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에 있어서 갈짓자걸음을 걸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계속 정권 개최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가치관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당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당 폐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것은 자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예요? 보고가 됐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다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김광선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서특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런 모습들을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 그리고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2주 전에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든 하자. 그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이죠. 위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자. 근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바텀업으로 실무장끼리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리더가 한번 검토하는 수준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입장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조차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것인데. 그러니까 서특보의 의견은 안 후보는 이태규 의원이 보고했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벌써 해버렸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된다고 봐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서로 이제 토론을 할 때 이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그런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럼 의총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170여 분의 의원들께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정치개혁안 이제 사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말 때문에 한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더의 모습과 자질을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기승전 이재명 후보는 훌륭한 분이다의 얘기로 서특보의 얘기는 오늘 기절이 돼요. 보다는 비교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현 특보의 견해까지 들어봤고요. 자, 단일화 여부 얘기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가 황당해하고 궁금해하는 상황. 안철수 후보 측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두 후보의 마음은 어떨까?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국민의 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양식 있는 다른 당의 정치인들과 멋진 통합을 이뤄서 제가 국민 통합을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곳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나를 밀어달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어떨까요? 안철수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응원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희 둘 다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했습니다. 완주할 사람들. 자, 이 가운데 단일화 결렬을 통보한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쪽에서 지지 철회 선언의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단일화 요구에 화답하지 않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정권 교체가 더 우선인 가치다. 안 후보가 완주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니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교체 매진하겠다. 라며 오늘 오전 10시 안철수 지지 철회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밀약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확인되지 않은 밀약설이 나온 겁니다. 권은희 윤 후보의 27일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음모론적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 음모설은 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개혁, 그게 다당제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 어떤 의석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라는 내용의 골자예요. 국민의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밀약 없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재수 의원님, 혹시 그런 밀약 없었죠?
미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오셨습니다. 87년 이후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어떤 정책이나 예산도 정쟁이 돼버리고 예. 대한민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익도 정쟁이 돼버리고 말하자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적대적인 이 정쟁 정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종식시킬 거냐 이런 차원에서 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 교체, 정치 개혁안들을 지금 국민들께 내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다당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무한 반복되는 이 정쟁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이 정치 교체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입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난 엊그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미락은 없었다. 미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게 되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이 불가능한 것이죠. 미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미락은 없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이틀 후면 사실상 대선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지금 여론의 향방은 어떨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결렬을 통보한 이후 민심은 어떨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이번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도층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다 떠나서 김재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틀 후면 오리무중 D-8 시계 제로.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여러분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서 TV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D-8 사전투표까지는 D-2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리얼미터와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1.0%, 윤석열 후보 46.1%로 두 후보는 5.1%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2.5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9% 한 자리다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40.2%, 윤석열 후보 42.4%, 2.2%포인트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다소 굉장히 미세한 차이는 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막 접전 양상이다. 그렇죠. 어제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범지세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선은 3월 9일에도 표심이 변해요. 오범지세, 이게 뭡니까? 오차 범위 내 대결이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오리무중인 겁니다. 백중지세다. 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달라서 막판까지 당일날도 변한다. 에이, 그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일 아침이면 좀 알겠죠. 몰라. 네. 화가 나요. 진짜 몰라. 진짜 화가 나요. 예. 이번 대선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모른다는 얘기 이렇게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까? 모르니까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세 가지. 자, 세대별 투표율 몰라요. 세대별 투표율 몰라요. 20대, 50대 투표율 몰라요. 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서 투표할 사람 몰라요. 어허.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몰라. 알 수가 없죠. 오늘 모르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예. 마치 다 된 것처럼 코 풀면 안 된다. 다 된 밥에
재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완료되고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모르는 것, 세대별 투표율 모르고 20대 투표율 모르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투표율과 그의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전 선거 같았으면 대체로 이쯤 되면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판세가 드러나죠.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 사전 투표는 정말 코 앞으로가 아니라 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코 안으로 그러면 들어왔다. 이 정도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 눈동자만 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달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두 가지 여론조사 기법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위아래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KSOI 여론조사 ARS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런데 KSOI는 기존의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발표한 결과는 이재명 43.2, 윤석열 45.0,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 가지 논란거리는 KSOI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더 발표합니다. 동일한 시점에. 전화 면접 방식을 하나 더 한 거예요. 전화 면접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1, 7.7%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KSOI가 하나 더 발표를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ARS와 전화 면접이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큽니다. 왜 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조사를 계속 조사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자동응답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중도에서도 보수가 있어요. 중도 보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수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ARS가. 그런데 면접 조사를 해봤더니 면접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접 조사를 했더니 또 진보 성향이 중도에서도 좀 진보적 성격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내 돈 내산이 아니고 내조 내결, 내가 조사하고 내가 결과를 내봤어.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했다는 말도 있어요. 해봤더니 ARS는 윤석열,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인 거예요. 자, 이런 조사 결과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투표소를 가야 돼. 이제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 나올 때까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 이제 내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투표소로 얼마만큼 내 지지자들을 견인할 수 있냐. 이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집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 확장도 이미 끝났다. 이제는 투표소로 누가 더 많이 동원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 조사 결과 의미하는 건 또 뭐냐?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없다. 왜냐하면 전화 면접하니까 샤이 이재명 다 나왔잖아요. 자동응답 조사하니까 샤이 윤석열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투표소에 가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ARS에서는 오차범위 접전이에요.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굳이 요거를 왜 한 번 더 발표하느냐라는 거 두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겠냐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제 한번 해본 거죠. 거의 마지막 조사니까. 한번 해본 거다. 마지막 조사니까 자동응답으로만 꾸준히 해왔는데 면접을 하면은 거의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결과를 내보는 거죠. 그렇군요. ARS와 전화 면접상의 흐름상의 좀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누가 투표소에 더 많이 가느냐가 중요하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천양지차의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김진애 앵커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4.5, 윤석열 후보 48.7, 4.2%포인트 오차범위 내입니다. 엠브레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40.0,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46.8,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엠브레인을 봐야 돼요. 엠브레인을 잘 보십니다. 엠브레인 조사를 보시면 이 조사가 면접원 조사입니다. 어허. 면접원 조사인데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윤석열 46.8%예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지지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은 뭐냐? 내 지지와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도 당선 가능성은 엠브레인 누가 높아요? 윤석열이 높거든요. 이 이야기는 앞서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투표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접원 조사도 윤석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남은 관문, 마지막 남은 관건 이거는 투표소로 가느냐, 보내느냐.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도 이제는 투표소로 가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투표소를 사람들이 안 가면은 이대로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투표소로 각 정당에서 유력 후보들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가게끔 만드느냐,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는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자,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각각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만을 말씀드린다. 이게 전체 여론조사의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박빙 대선이에요. 중도층, 저희 돌직구쇼에서 배종찬 소장이 M여중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중 중도층의 마음은 어떨지 한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원이 의뢰하고 엠브레인이 실시한 중도층 민심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43.2, 이재명 후보가 36.4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기운 듯한 양상이 나왔고,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18.3까지 올랐었다가 10.3으로 떨어진 상황도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일단 배 소장님, 네. 중도층이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군요. 그렇죠. 자,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던 국면에서 중도층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래프의 날짜를 한번 보여주세요. 날짜를 보자. 날짜가 흥미롭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조사가 25일, 26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합니다. 단일화 없습니다. 며칠이에요? 27일입니다. 27일. 포함이 안 됐어요. 반응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27일 오후에 1시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단일화가 힘들어졌다, 거절했다. 그 이후에 공방이거든요. 자, 그 이후에 조사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하.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단일화가 됐든 선거가 됐든 세력이 큰 쪽이 작은 쪽을 잘 안아줘야 돼요. 잘 보듬어줘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지지층들은 또 돌아섭니다. 예. 자, 이제 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제가 관찰했을 때는 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잘 다독여서 안 후보의 지지층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각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잘 보듬어서 중도층이 끝까지 투표소까지 가게끔 만드느냐. 이건 안 후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계 제로다. 상당히 좀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고,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남의 머리라도 빌릴 머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안정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남의 머리라도 빌릴 머리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아니 뭐 남의 머리를 빌리려 그래도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미리 머리를 빌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머리 좋은 건 나쁜 데 쓰는 사람 많아요. 뭐 주가조작 이런 거 하고. 자기 식구들 봐주는 머리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가재붕어 개구리로 하냐며 격떨어진 후진 인격의 소유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붕개로 하느냐?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나면 말이 바뀝니다. 도대체 이런 격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후보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당히 날카로운 발언들을 오고받았어요.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남의 머리라도 빌릴 머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는데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더 머리가 좋다. 윤석열 후보 머리 나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제 투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대중연설을 하다 보면 막 이게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중연설을 하다 보면 이 좀 업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이제 센 발언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저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뭐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은 예를 들면 윤여준 전 장관 계시죠. 이제 보수 진영의 원로이신 분인데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 두 후보를 인식하고 있는 그거를 아주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윤여준 장관이 준비가 잘 된 후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을 잘 써야 되는 후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질과 능력,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이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코로나 극복,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어떻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앞서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있어도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국민을 가재붕어 개로 하냐 격떨어진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앞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봤잖아요. 뭐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뭐 내 식구 챙기기 쭉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세하고 뭐 이러는 것도 국민들이 다 검증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후보 간에 얘기하는 것들, 쓰는 용어 등등이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보고 그걸마저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 자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문제,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최근에 한다는 정치개혁 이런 것들 국민들 그동안 5년 동안 그다음에 총선 이후 180도까지는 2년 동안 뭐 했는지 이제 와서 열을 남기고 저렇게 한다는 게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지긋지긋했던 위선과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뭐 동아일보 등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표보다도 살아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태행을 막고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표가 될 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만 정책을 바꾸거나 예산을 다른 곳에 배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 돈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에서 대장동 관련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야당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그림까지 그리며 1,000억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욱한 대장동 포연, 상처뿐인 그분 공방. 오늘 제목이 상당히 시적입니다. 자욱한 대장동, 연기가 막 그려지시죠. 상처뿐인 그분 공방.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궁금합니다. 대선 전에 아무리 봐도 그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좀 밝혀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당에서 어제 저희 김은혜 의원 출연했었는데 돌직구쇼 마치고 김은혜 의원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녹취록을 추가 공개한 겁니다. 야당의 주장 살펴보시죠. 야당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그림까지 그리며 1,000억만을 언급한 부분이 녹취록에 있다라는 겁니다. 2013년 4월 17일 녹취록, 남욱이 정영학에게 전달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3자,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다. 포장해서 시장님에게 던져만 주면 된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했다.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그것만 만들어. 야당에서는 이게 유동규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얘기했다. 라고 시장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했다며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그것만 1,000억만 만들어. 라고 이 시장이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이 당시 얘기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은혜 단장, 남욱이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이재명 대화를 전해 들었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김만배 녹취록에 동규는 한 1,000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다. 자기가 구조를 하긴 나름이라면서 라고 정영학 변호사에게 얘기한 바도 있다면서 야당에선 이게 이재명, 유동규 두 사람 간의 대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도 함께 듣고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 역시 흑색 전전에 나섰습니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오히려 이 후보가 공공 환수하기 위해 애썼음을 엿볼 수 있는 증언입니다. 여당에서는 저건 이 시장이 오히려 공공 환수를 위해 애썼다는 증거다. 흑색 선전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 자, 일단 여야 의견 바로 듣기 전에 검찰 출신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김광삼 변호사님. 예,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뭐 경천 동지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1,000억인지 아까 우리가 CG에서 봤다시피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2013년 4월 17일 녹취록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나온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제3자가 누구냐? 시장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1,000억까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장동 알아서 하라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전날 2013년 4월 16일 녹취록에도 이 1,000억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규는 1,000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다. 그러면 이 녹취록이 뭐 허위인지 아닌지 지어낼 수도 있지만 녹취록에 똑같이 1,000억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억 자체에 어떤 말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 이때 제3자가 누구인지 그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3자를 조사하고 거기에 이제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적어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수사 절차상 맞죠. 근데 검찰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사를 하지 않고 녹취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냥 거기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자신의 직무를 저는 방기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뭐 몇 번 얘기했다시피 수사하기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어요. 또 관계된 사람들이 진술을 잘하고 있고 또 정의원 회계사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고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만 조사하고 나머지 수사를 제가 볼 때는 보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찰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검찰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또는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특검이 하면 밝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서 끝을 낸 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이고 요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전제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녹취록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제3자의 녹취록 내용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제3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시장님이 진짜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제3자가 남욱에게 얘기하는 녹취록을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다. 잘 포장해서 시장님에게 던져만 주면 된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했다.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그것만 만들어. 야당은 지금 저 시장님은 이재명 시장님이고 제3자는 유동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당은 제3자가 유동규라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이 시장이 애썼다라는 증거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 판단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한 매체가 또 다른 녹취록의 일부분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 일당이 선거에 동원되느냐라는 의혹을 이 언론은 제기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2013년 4월 30 지방선거 1년 전 남욱 정영학 대화 녹취록. 시장님 선거 어떻게 당선시킬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검찰은 만배영이, 경찰은 재창이가 너는 은밀하게 선관위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을 못하게끔 만들 테니 걱정 말고.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권을 고리로 인맥과 자금력 있는 대장동 일당을 선거에 활용을 했다는 정황이다 라고 이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선거 전 한쪽은 검찰은 만배영이, 경찰은 재창이가, 선관위는 남욱이 각각 맞게끔 유동규가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이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선 내용, 시장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과 이 부분 함께 여야 의견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록을 공개한 야당 쪽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굉장히 그동안 복잡해 보였었던 것 같은 그 대장동의 실체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퍼즐이 다 맞춰졌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남은 거는 이재명 후보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과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상황만 하나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여태 말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녹취록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진술도 있었는데 왜 여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욱이 얘기한 게 내가 미국서 한 달만 일찍 들어왔어도 여당의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 1,000억만 주면 된다. 1,000억짜리를 설계하려고 했었다. 이재명 게이트. 뭐 이런 녹취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 저는 진실은 한 가지만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조사를 안 했는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뭐 녹취록상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대장동이건 뭐건 나는 관심 없고 그저 난 1,000억만 주면 돼 라고 했던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장동 설계 내가 다 했고 이거는 정말 공공환수를 위해서 있었던 단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 녹취록이 진실이라면 공공환수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공공환수는 그저 탈을 쓰고 있었고 나는 1,000억이라는 수익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니들이 돈잔치 그 썩은 돈잔치 하는 거 나는 아무 관심 없다. 그림대로 그려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게 진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이에요. 자, 여당. 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또 야당에서 흑색 선전 마타도우가 뭐 대개의 경우 선거 앞두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짓 흑색 선전 경보령, 마타도우 경보령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파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도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남욱 씨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도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이 말씀 드리고 제3자가 누군지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그렇습니다. 않았죠. 그리고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게 전부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화 내용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욱 씨가 이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공산당 같은 사람이다. 저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남욱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0억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내 돈 1,000억이 아니고 공공환수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공익환수 금액이 더 늘어나거든요. 실제 1,800억이 넘는 공익환수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공익환수를 더 늘리는 과정에서 1,000억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1,000억이 남욱 변호사가 뺏기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저거는 공산당이다. 우리 사업 이익을 가로채가고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녹취록에 나오는 시장님이 이재명 시장이다라고도 보는 거네요, 민주당에선. 그러니까 지금 제3자가 누구인지도 그다음에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하기로는 공익환수 금액을 단계별로 500억씩 1,000억씩 더 늘려갔던 그래서 남욱으로부터 이재명은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1,000억이 공익환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은 우리 박정아 대변인하고 저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백날 이래 해봐야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대선 앞두고서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만 가지고서 토론하자라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 이득을 보고 금전적 이득을 보고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지 돈도 안 받고 금전적 경제적 이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좀 빨리 해놨더라면 여야 간의 지리한 공방 없었을 텐데 도대체 대장동의 그분이 누굴까요? 저 제3자는 누굴까요? 저 1,000억의 의미가
야당과 여당이 해석하는 바가 정말 다릅니다. 야당에서는 내 돈 1,000억만 냅두고 나머지는 니들이 먹어.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시장이 1,000억 더 공익으로 환수했다라는 증거.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본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성남 출신 중에 내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이다. 성남시장 출신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고 전국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전원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입니다. 뭐 자랑할 일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지사로 평가받았는데 경기도민들한테. 이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자신들이 작년에 압수해서 재판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입니다. 핵심 당사를 통해서 밖으로 빼돌려졌다가 그게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그 문건은 검찰은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은 것입니다. 이는 성남 도계공 소속 정민용 변호사의 손글씨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마 이 국민들이 이 대장동 의혹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이 미칠 테죠. 그런가 하면 이쯤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가지 대목을 보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나? 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했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 51.9, 윤석열 후보 44.5. 거짓말을 더 누가 많이 할까? 누가 거짓말쟁이일까? 이런 질문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재명 51.9, 윤석열 44.5, 심상정 0.6, 안철수 0.8.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거의 몰표가 같다. 좀 씁쓸한 대목이군요.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한항공, 윤석열 후보의 부부가 카르텔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 바퀴 돌려서 50억 약속클럽에 줬다라는 남욱의 검찰 조사 중에 진술을 여당에서는 문제 삼습니다. 대한항공은 김건희 씨 관련된 전시회에 7차례 협찬을 했다라며 윤석열 신복이라 알려진 검사 고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에 봐주기 수사 의혹받았다라며 김만배 대한항공 윤석열 김건희로 연결되는 카르텔이다라고 여당은 주장했습니다. 서지현 특보. 예. 앞서서 그 문건을 두고서도 여당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추정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카르텔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제 의혹적인데요. 아, 이것도 일단 의혹이군요. 그 전에 참 범죄인의 말에 더 신빙성을 더 따지는 이 현실이 좀 씁씁하긴 한데요. 양쪽 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배우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때 대한항공이 이제 8차례 이렇게 이제 협찬을 한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또 이제 결혼식장에도 이게 현장에 가서 축하도 하고 화환도 줬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건데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 그럴 여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많은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적이다. 이걸 저희는 단정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코바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를 유치해 대한항공의 수많은 대기업이 홍보물에 이름을 올렸다. 김만배가 대기업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특혜준 이 후보 덕분 아니겠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대장동, 주가 조작 의혹, 여당이 주장하는 요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검찰이 언젠간 수사하겠죠? 근데 내년 안에 합니까? 아니 검찰이 이제 수사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으로 결론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대방의 먼지가 하나라도 보이면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 먼지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좀 확대하면 아, 선거에 우리한테 유리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자체는 좀 약간 좀 비약적인 것 같아요. 물론 코바나 콘텐츠에 뭐 7회 협찬했다고 하니까 뭐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든지 아무튼 뭐 같이 우리가 엮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의도가 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예.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저 공안 검사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공안 검사를 해가지고 민주투사를 엄청 잡아놨다. 그런 흑색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송이나 언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일반 유권자들 볼 때는 공안 검사 출신이야. 굉장히 민주투사 많이 잡아놨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예. 공안 검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 오히려 강력 검사에서 조폭을 많이 잡아놨는데 강력 검사에서 공안 검사로 나도 모르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제3자 통해서 김 교수님 공안 검사 아니었어요, 출신? 나 공안 검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아예. 예. 그 정도로 선거에서는 있을 수 있는 네거티브를 모든 걸 끌어다 쓰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좀 품격이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야 한마디씩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전 교수님. 그러니까 남욱 씨가 이것도 전부 추정입니다. 이 녹취록이고. 아니, 서로 다 추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김만배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50억 클럽 멤버들한테 일부 전달했고 일부는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에 7차례를 협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도이치모터스가 8차례 협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가 있는 것이고 돈 세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대한항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김만배와 대한항공과 윤석열과 김건희로 이어지는 이 관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을 해야 된다. 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 집을 팔면서,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이전에 조양호 회장 재판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왕쿠션, 투쿠션 매기는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지원 실장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등의 대기업이 올림픽에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의 약물 복용에 관계가 있다. 그 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밝혀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고 참호 속에서 그냥 마구 쏴하는 거예요. 아무다. 저는 좀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민주당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이 우크라이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푸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지 핵 위협 언급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오히려 푸틴에게 역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지구촌에서는 푸틴의 이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가입을 희망한다며 신청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다라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대통령이다, 초보 정치인이다, 코미디언 출신이다라고 폄훼 목소리가 한때 있었지만 지금 이 초보 정치인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숨을 걸겠다,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며 키예프에 남아서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있고 해외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귀국해서 자진 입대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이를 생면부진 남에게 맡겨서 대피시키고 본인은 우크라이나 남는 일도 있고요. 맨몸으로 러시아군의 탱크 진격을 저지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이 처음으로 회견을 가졌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를 대리해서 만난 겁니다.
어제 오후 1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서 첫 회담을 가졌어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러시아, 합의 기대할 만한 사안들을 찾았다. 다음 회담은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서 열릴 것이다. 우크라이나,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전면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러시아의 무장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라고 미국이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 와중에 핵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3대 핵전력 포함 모든 핵무기 부대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물론 블러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을 언급했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오판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거지. 푸틴이 오판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자,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차하면 군사행동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지현 특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300명이 넘게 희생되고 있고 어린 아이도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인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민간 지역에 러시아의 불발탄 미사일이 떨어진 사진도 우리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전쟁이란 건 역사 속의 한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느껴서 매일 하루하루 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신냉전 체제에서 이제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EU라든지 미국에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좀 관망하는 자세에 있어서 전 세계가 이제 또다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요. 그 안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정치 초보 코미디언 출신인 게 왜 대통령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 모습이 사실 대통령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전쟁을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쪽 다리를 잃은 분도 우크라이나 조국을 지키겠다라고 총을 들었고 앞서 봤던 그 사진, 젊은 남녀 부부가 총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신혼부부도 자원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러시아의 푸틴의 전쟁 의혹에 반대하는 No War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고 러시아 푸틴을 규탄하는, 그리고 독일에서도 축구 시합 중에 Stop War라며 러시아 푸틴을 규탄하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했지만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 바로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어제부터 밤새도록 저희가 No War,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도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